봅시다. 기기분석 과목 우리 하고 있는데 이번에 배울 내용은 XPS라는 장비입니다. XPS는 어떤 금속 또는 다른 소재 관련 쪽에서도 많이 쓰여요. 자,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많이 봤죠? 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스코피 보는데 빛을 이용해서 보냐 또는 나중에 배울 전자를 이용해서 보냐, 결국 보면 되는 거거든요. 봐서 증거를 보이면 되는 거거든요. 자, 회전을 이용하는 거는 우리 제일 처음 배웠던 엑스레이 디프렉션, 그리고 나중에 배울 트랜스미션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 그리고 또 EM도 되게 많죠. EM은 옵티컬 마이크로스코프가 아니라 일렉트론 마이크로스코프예요. 전자를 이용해서 튀어나오는 전자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리가 트랜스미션, 추가되는 전자, 여기 회전이 나오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전을 이용해서 보는 방법이 있어요. 빛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엑스레이 써서 XRD, 또는 우리가 지지난주였죠. 엑스레이 플로레센스 XRF 장비도 마찬가지로 빛을 이용해서 배우는 거고요. 이제 오늘 배울 장비는 오늘부터 배울 장비는 이제 XPS라는 장비입니다. 얘는 뭐냐면은 X자는 여전히 엑스레이, P는 포토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엑스레이를 쏴가지고 거기서 튀어나오는 전자들의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그 안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학기말 저희가 배울 심스라는 장비는 이온빔을 이용합니다. 말 그대로 이온이란 거는 세슘 양이온, 알곤 양이온, 갈륨 양이온 이런 것들을, 이온이니까 전자보다 당연히 질량은 1000배 이상 크고 부피도 훨씬 크죠. 그거를 샘플에다가 직접 쏴주는 거예요. 샘플을 깎아내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야 되는 중간고사 그 대체 숙제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주 내가 열어놨나? LMS 내가 볼게요. 열어놨구나. 한 명 제출했나? 자, 요거 해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기한 늦지 않게 딱 올려주시고, 너무 막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내세요. 그리고 요거를 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XRD, 이제 방막 XRD 내용을 좀 1시간 정도 또 한번 수업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XRD하고 XRF하고 지금 이제 XPS 하다가 또 XRD 갔다고 갑자기 뭐라고 하는데 헷갈리지 마. 자, 우리가 오늘 배울 거는 XPS인데 다른 이름으로는 또 에스카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순수 물리하는 사람들이 좀 에스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요. XPS는 물리하는 사람들 많이 쓰고, 그리고 소지하는 사람들은 XPS라는 장비를 씁니다. 제일 처음에 이름 나왔을 때는 에스카였는데 내가 알기로 그냥 그다음부터 이제 뭐 상업 이제 기계 만들면서 XPS로 이름 바꿔가지고 이게 그냥 뭐랄까 뭐 고유 명사처럼 되어버렸어. 에스카는 뭐의 약자냐면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for chemical analysis. 에스카 XPS 보면요. 스웨덴의 웁살라 대학 거예요. 기술을 개발한 스웨덴 웁살라 대학의 개발을 일렉트론 스펙트로스코피 for chemical analysis. 딱 이름 들어보면은 뭐 화학 조성 분석하는 거구나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겁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어디서는 에스카라고 쓰고 XPS가 훨씬 더 많이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요거 내가 조금 숫자를 좀 오버해서 썼는데, XRD를 할 때 엑스레이를 우리가 라이트 빔을 샘플에서 쏴주잖아요. 근데 쏴주는 엑스레이를 발생시키는 방법 있잖아요. 금속에다가 우리가 가속을 시켜주면, 때려주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X선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특성 X선만 딱 골라내서 쓴다 그랬어요.
근데 걔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50km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한 대략 흔치 않아요. 저렇게까지 높게 가는 거는 일반 대학교 같은 데서는 흔치 않아요. 보통은 약하면은 5, 6kg 일렉트론 볼트 정도의 에너지에서 일렉트론 볼트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에너지의 단위인데 그 이제 10의 3승 곱하면 킬로자 붙이는 거예요. 더 심하면 이제 메가 일렉트론 볼트. 그래. 자, 뭐 한 5에서부터 10, 진짜 50까지 가는 건 좀 센 거예요. 그리고 XRF도 마찬가지로 샘플에다가 엑스레이를 쏴주는데요. 걔는 기본적으로 기본 쏴주는 게 좀 높아요. 몇십부터 쏴줘, 몇십 킬로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쏴줘요. 그래서 여기다 그냥 앞에다 10 말고 그냥 대략 한 5, 약 이게 물결 표시하고 한 5 정도 해주세요. 그 정도 많이 쏘거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진공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XRD 장비를 쓸 때는요, 그 XRD를 실습이 아니라 가서 공견에 있는 거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냐면 그분이 약간 내 첫 학기 갔을 때는 와서 해가지고 1시간 더 설명해줬거든. 약간 좀 빼고 있어요. 아, 치사하더라고요. 첫 학기 때 감사했는데 치사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어필 해보려고. 우리가 지금 한 5명밖에 안 되니까 몇십 명 가는 게 아니니까. 그 장비는 여러분들 엑스레이는요 직진성도 세고 그래요. 진공을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진공을 잡아서 측정을 하는 장비들이 있는데 XRD 같은 경우는요 진공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네, XRF는 진공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지난 시간에 내가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니는 포토볼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는 진공 잡을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샘플을 특별히 전처리 해가지고 진공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가 우리 학교에 쓰는 경우인데 그래서 XRF는 진공해서 하는 장비도 있고 아닌 장비도 있다. 근데 그 외에 지금부터 이제 아주 많은 대부분의 장비들이 이제 진공 환경 하에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진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난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물질이 공간에 비어있는 걸 우리가 맥큐에서 따와서 맥큐움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참진, 진로 소주할 때 이거 맞지? 공은 빌공, 진짜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여기 고체가 없을 뿐이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지 기체가 산소와 질소가 98%, 99%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근데 그거를 이제 실제로 빼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진공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수온을 이용해가지고 몇 밀리밀리 Hg 이런 단위를 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간단한 개념은 뭐냐면요,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입니다. Elastic collision, inelastic collision. 자,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대학교 이제 일반 물리를 여러분들이 보통 우리 학교는 2학기 때 배웠을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 1학년 1학기 때는 이제 수학 무조건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 배웠는데 여러분들 만약 지금 졸업할 학생이 아니라 한 학기가 남았다 그러면 이제 방학 때 미친 소리 같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한번 그냥 마음 잡고 그 물리 공부 다시 한번 하세요. 1학년 때도 배웠는데 사실 그 배우는 이제 이 과목 대부분이 사실은 기본 원리가 다 물리 원리거든. 내가 가르치는 고체 물리 과목이나 공부들 다 사실 학문 공대 기초가 다 물리 화학 수학이야. 그걸 이제 응용을 각과별로 어디 하느냐, 주안점 어느 분야에다 포커스를 두느냐가 다를 뿐이지. 자, 그때 우리가 한 예를 들어 1학기 때 배운다. 3월달 말고 한 5월달쯤에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이런 게 있습니다. 물체가 부딪혀요. 질량을 가진 물체가 부딪혀. 자, 그런데 충돌한 후에 이게 탄성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비탄성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이렇게 충돌한 다음에 운동 에너지 합이 충돌하기 전과 충돌하기 후가 같으면 우리가 탄성이라고 그러고요. 운동 에너지 합이 달라진 거 우리가 비탄성 충돌이라고. 자, 병진 운동이라고 할까? 병진. 발음을 잘해야 돼. 병진 운동, 그러니까 대현 들어봤어요? 병진 운동이라는 게 한자어로 돼 있어. 좀 들어봤어요? 아, 몰랐어.
운동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 물체가 위치가 바뀌면 우리 운동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병진이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H2O 물 분자가 있어. 물 분자가 이제 하나씩 떠다니잖아. 근데 H2가 있고 미키마우스처럼 산소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비대칭우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얘가 산소가 예를 들어서 움직일 때 산소 먼저 가고 수소가 따라가요. 그래서 같이 가죠, 같이. 그러니까 병진, 같이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같이 나간다. 예를 들어서 교과서 같은 데서 제일 처음에 예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줄이 있고요. 여기 나무 블럭 있어. 나무 블럭 있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총을 쐈어. 총을 쏘면 총알이 날아가죠. 하다가 여기 딱 박히잖아요. 박히면은 그때 이렇게 이 에너지만큼 이렇게 위로 쑥 올라가거든. 근데 얘는 이제 붙이는 다음부터 이제 같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병진 운동이라고. 알겠지? 자, 그래서 그 병진 운동제 합이 같으면은 탄성, 합이 달라지면은 비탄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얘가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를 이제 샘플에다 쏴줘가지고 나오는 전자들을 보는데 이 전자들이 샘플에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샘플에서 튀어나오는데 샘플 뭐 이 두께가 이만큼 되는 블럭, 뭐 금속 블럭이었다 쳐봐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전자가 완전 제일 위쪽에서 튀어나온 전자도 있고 이 아래쪽에서 튀어나온 전자들도 있어요. 근데 아래쪽에서 엑스레이 맞고 여기서 이제 먼저 핵이 있고 엑스레이 맞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는데 여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나오려면 이만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통과하는 길이 그냥 뭐 뻥뻥뻥 뭐 방향 아무것도 없을까? 부딪히겠죠. 근데 거의 표면 요 위쪽에서 탁 나온 전자는 그렇게 부딪히는 게 별로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라스틱이랑 인일라스틱 이렇게 나눠져요. 그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아요. 그 과목에서. 자, 그래서 표면 영어로는 surface. 이정 교수님도 연구실에서 표면 쪽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자, 표면이 왜 중요한가? 표면. 자, 여러분들 이런 단어 들어봤어야 되는데 표면은 영어로 surface. face는 면이죠. 썰은 그래 둘러싸다는 뜻이죠. 겉에 이렇게 있는 면을 우리가 표면이라고 해요. 근데 영독시 표면 에너지라는 알죠? 상면탄 에너지 들었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감마 이렇게 씁니다. 얘는 단위가 뭐냐면요. 에너지의 단위는 뭡니까? 에너지의 단위 줄. 그리고 또 사람 이름이라서 줄 했는데 제로 쓰고요. 표면의 단위만은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 이렇게 되는 거지. 또는 이걸 또 바꾸면은 뉴턴 퍼 미터. 줄이라는 단위 자체가 뉴턴 곱하기 미터거든. 그러니까 뉴턴 미터면 미터 저저 뉴턴 미터. 표면 에너지, 표면 장력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표면 장력. 자, 근데 나는 이제 학생 때 대학 2학년 때 이제 표면 에너지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은 알겠어. 상식적으로 공대 학생이 아니어도 문과생이어도 표면은 뭔지 알겠어. 근데 표면에 에너지가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가 해서 나와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표면에는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옆에서 샘플 블럭을 했잖아. 예를 들어서 실리콘이라고 해요. 실리콘은 얘들끼리 결합의 세 종류를 말해보시오. 면접 때 그런 거 물어보시고 너 소재 금속공학 나왔어. 자 그럼 결합은 무슨 1차 결합은 종류가 뭐뭐 있지? 재료과학 그런 거 할 때 배우고 결합의 종류 안 들어가는 거지. 맞았어. 더 크게 다시 공결합 그리고 이온결합. 근데 빨리 말해.
세 번째 일시학이라 금속과잖아. 금속결합. 금속결합이 첫 번째 나온 게 아니죠.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최외곽선자가 밸런스 일렉트론이 4개 있죠.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제 전자를 쉐어한다 이렇게 봤어. 그래서 얘는 공결을 이루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면은 공결되면 이제 내가 이제 막대가 나타내는 거 이렇게 이거 하나가 2개 나타내는 거거든. 다 되는데 여기는 결합 못 하고 있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커브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 애톰 하나가 있는데 하나 애톰이 하나 오면은 최적의 거리에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에너지 제일 낮은 여기가 인력과 반발력이 딱 균형이 맞는 데서 결합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이렇게 됐어. 근데 이렇게 돼가지고 결합이 이루어졌는데 여기는 이거 입장에서 이게 없는 거. 그렇지? 그러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더 여기 있는 실리콘 애톰보다 여기 있는 실리콘 애톰은 이만큼이 더 에너지가 높은 거지.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표현하지. 여기는 우리가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활질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다른 것들이 오면은 예를 들어서 산소나 지토나 그런 것들 오면 척 달라붙어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낮추려고 해. 이 표면에는 결합을 하지 못한 애톰 몰레큘들이 있다. 그리고 얘네들이 에너지를 낮추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것들은 뭔가랑 인터랙션을 해버려. 제일 흔한 게 뭐냐면 이제 제일 흔한 게 뭐야? 돈이야? 공기 중에 제일 흔한 게 뭐야? 탄소 질소. 그러니까 산화가 돼버린다는 게 소리. 그래서 철 같은 걸 그냥 두면은 얘가 산화돼 버려. FE가 FE2O3 뭐 이런 식으로 녹슬은 거야, 녹슬은 거.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해 주려고 표면에다가 우리가 산화가 되지 않게 다른 걸 깔아준다거나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말했던 예를 들어서 이런 철이 있다 그래봐요. 그러면은 녹슨다 그러면은 산소랑 결합을 한 건데 표면부터 결합을 하겠어? 저 안쪽에 있는 깊게 있는 그 FE가 결합을 산소랑 결합을 하겠어? 표면이지. 그 표면이 사실은 특성을 전체 특성을 너무 좌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표면 쪽만 잘해도 먹고 살아. 자, 그래서 표면을 통해서 반응을 합니다. 이 안쪽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저 안쪽을 보통을 용어로 말할 때 벌크 뭐 쪽이라는 얘기를 하고요. 완전 좀 이쪽을 서피스라고 하고 색깔 좀 다르게 하는데 그 밑에를 우리가 니어 서피스라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료의 향후 여러 가지 성질들을 다 좌우해버려요. 자, 그러면은 어디까지 갈 거냐? 자, 요만큼이 표면인가? 옆에 지금 옆에 단면으로 본 거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표면인가? 여기까지 표면인가? 어디까지를 표면으로 봐야 되냐 그런 거죠. 그렇죠? 딱 보면은 여기는 다 결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만 표면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게요 분야마다 다릅니다. 어느 쪽 분야마다 다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는 가장 모스트 탑 모노레이어 여기만 표면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나노 재료 이런 걸 쓰면요 이런 거가 어떤 한 층이 두께가 1나노미터도 안 되는 그런 재료들이 있고요. 한 층이 층상으로 되어 있는 재료들인데 한 층이 0.7나노미터만 그래요. 옹수통. 그러니까 원자 몇 개, 두세 개가 붙어 있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할 때는 진짜 그 제일 위에만 우리가 서피스라고 하는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분야는 또 처음부터 한 10개층 이런 식으로 해도 그래도 이제 몇 옹수통 안 돼. 1나노미터 그 정도밖에 안 돼. 몇 나노 안 되거든. 여기까지를 또 표면이라고 보는 분야도 있어요. 또 어떤 데는요, 어떤 때가 아니라 어떤 분야는요, 뭐 거의 100나노미터까지도 그냥 표면으로 볼 수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재료 자체가 사이즈가 커지면 표면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좀 더 많아져. 왜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할게요. 우리 반도체 공정 들은 학생들 많으니까 실리콘 옥사이드, 실리콘을 산화시킨 실리콘 옥사이드 이렇게 되면요. 실리콘 옥사이드나 또는 실리콘 같은 경우는요. 이 표면의 거칠기라는 거를 측정할 수 있어. 표면의 거칠기가 현미경으로 봐서는 이제 뭐가 튀어나오고 뭐 그런 게 구별이 안 돼. 표면의 거칠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수옹스트롱. 그러니까 원자 레벨이에요. 원자 레벨.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냥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깨가지고 맨들맨들 보잖아요. 이런 거 가져가서 그냥 현미경 보거나 아니면 뭐 금속 같은 거 있잖아요. 딱 깨가지고 위에 가가지고 현미경 보잖아요. 그럼 이제 되게 울퉁불퉁해. 되게 울퉁불퉁해. 그러면은 봤을 때 이거 할 때는 여기가 그냥 옹스트롱 수준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서스합금 했다 그러면 얘가 표면이 옹스트롱이 아니거든. 현미경 보면 막 되게 거치거든. 그런 경우에 우리가 표면을 여기 뭐 제일 모스트 탑 레이어라고 말하기는 너무 어폐가 있어요. 그때 뭐 이만큼까지 그냥 다 표면으로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 분야마다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분야가 제일 좀 크죠. 마찰, 호로전, 부식, 마찰 이런 분야를 할 때는 그때는 좀 이제 좀 커져요. 표현이라고 말하는 거. 근데 만약에 또 어떤 두 재료의 접합하는 부분이 있고요. 금속 접합 말고 다른 부분도 뭐 하이브리드 본딩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할 때는요, 진짜 뭐 거의 원자 레벨 수준에서 딱 결합이 이루어져. 그런 거 할 때는 여기 표면 말할 때는요, 되게 그 크리티컬하게 얇게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분야별로 다르다. 근데 표면 중요한 거는 표면을 무시하지 말라. 표면 상당히 중요하고 분야별로 어디까지가 표면인지는 다르다.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니켈 있습니다. 니켈 금속 가로 세로 높이 1cm인 니켈 블럭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거기에는요 몇 개의 애톰이 있냐면요 10의 23승계 정도의 애톰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 니켈 있고요. 얘를 이제 확대해서 보면요. 니켈은 FCC 구조이고요. FCC는 그 안에 애톰이 4개가 들어있어요. 2분의 1 곱하기 6개 그리고 8분의 1 곱하기 8개 해가지고 4개의 애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레티스 컨스탄트가 0.35 나누면 그러니까 3.52 옹스트롱 정도예요. 자 그러면은 유닛셀 하나가 3.52 옹스트롱이죠. 그럼 부피는 3.52 옹스트롱에 세제 곱하면은 하나 부피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유닛셀 하나당 애톰이 4개 있어. 자 그래가지고 가로세로 높이 1cm에는 몇 개의 유닛셀이 있는가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곱하기 4 하면은 대략적으로 한 가로세로 높이 1cm 안에 니켈 애톰이 10의 23승계가 있는 거야. 10의 23. 사실 10의 23승은 이 작은 데 있는 거죠. 우리가 평생 경험을 못하는 숫자예요. 그렇게까지 큰 숫자 일상생활에서 없어. 근데 그게 가로세로 높이 1cm 큐브 안에 애톰 숫자일 때 엄청난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면 있잖아요. 표면에는 그러면은 몇 개의 애톰이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면을 되게 하시하게 잡아가지고요. 가로세로 높이 1cm 큐브가 있는데 완전 제일 위에 쪽에 그 유닛셀 하나씩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가로세로 1cm 안에 레티스 컨스탄트 0.352 나노미터의 면적이 있고 나누면 이게 전체 개수가 나오죠. 그리고 거기가 하나 안에 여기까지 이제 딱 표면으로 한 층으로 치면은 여기 안에 4개가 들어있죠. 그게 가로세로 큐브 6면체니까 6개겠죠. 그럼 요 표면에 몇 개가 있냐면요 2 곱하기 10의 16승계의 애톰이 딱 표면에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전체가 10의 23승계의 니켈이 애톰이 있는데 그 중에서 표면에 있는 게 2 곱하기 10의 16승계인 거예요. 그럼 전체를 따지고 보면 10의 23승분의 10의 16승계거든. 10의 16승도 엄청 큰 숫자잖아요. 10의 23승분의 10의 16승 하면은 되게 작은 숫자예요.
근데 그게 이제 표면이 거고, 그러니까 레이셔로 따지면 10의 7승분의 애톰 10의 7승계 중에 하나가 표면에. 그리고 우리가 ppm, ppb 이런 걸 나타내면은 100 ppb 이렇게 해요.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니켈이 100% 니켈이 아니라 내가 여기다가 카퍼를 1웨이퍼센트 섞었다 그래요. 알지?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다르죠. 1웨이퍼센트가 그 첨가된 니켈이. 그럼 거기에는 카파가 몇 개인가? 100분의 1이지, 100분의 1. 그러니까 100 ppb에 100분의 1가 1 ppb야. 그러니까 1 ppb가 있는데 이거가 있으면서 이제 성질이 달라져. 근데 나는 이걸 이제 검출을 해내야 돼. 100 ppb 빌리언 개 중에 하나 있어. 그걸 이제 검출을 해야 되는 상황. 알죠? 그런 거를 할 때 우리가 XPS 장비를 이용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샘플에다가 엑스레이를 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전자들이 코 일렉트론 쪽에 있는 전자들이 엑스레이를 맞고요, 전자를 내는데요. 빛을 맞아서 엑스레이라는 빛을 맞아서 전자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통을 포토 일렉트론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자, 근데 이런 실험을 우리가 샘플 있고 엑스레이를 쏴주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초고진공 환경 하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초고진공 환경 하에서 엑스레이를 쏴줘야지 여기서 있다. 자, 초고진공 10의 마이너스 7승, 8승, 9승 토르 같은 데로 해줘요. 엑스피스 장비 우리 학교에 있고요. 저도 이제 샘플 의뢰할 때 막 몇 번 찍어봤어요. 2대 있어요, 2대. 원래 처음 올 때 한 대 있었는데 작년에 또 한 대 도입을 했어요. 얼마일까요? 예상으로. 출석. 자, 이름 부르면요, 네라고 대답하지 말고 5천만 원이요, 5억이요, 100억이요 이렇게 답을 하세요, 여러분들. 나대현 8천만 원 같습니다. 외제차 하는 값이네. 문기진 이제 병원 갔다가 일단은 결석을 해놓고. 박민성 알아? 정선아 힌트 8천보다는 높아. 1억 5천. 1억 5천. 결석해보니까 틀렸네. 혜경씨 2억. 2억. 그러니까 점점 높아지는 거지. 상국 5억. 거의 10억. TM 같은 건 더 비싸고 10억 넘을 거야. 다시 한번 또 궁금해지니까 물어볼게. 10억 넘을 거야. 자, 그런 거 정밀 장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 기술력인데 아무 회사는 못 만들거든. XPS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SEM 같은 경우는 그냥 좀 간단한 건 우리나라 회사도 만들었는데 특허권도 있고 그래가지고 외국 회사들 많이 사고요. TM도 그렇고 우리나라 일본 회사들이나 영국 회사들 이렇게 잘 만들고. XPS도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회사 있으려면 있어도 제일 좋은 거는 다 외제 장비들이고 환율도 올라가는 이제 미치는 거지. 장비 살려면. 자, 초고진공에서 한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PPT는 지난 시간에 봤던 PPT예요. 첫째는요, 샘플 자체가 이제 공기 중에 노출돼 있으면은 표면 오염이 됩니다. 나 만들었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말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벌크 재료를 한 사람들은 크게 민감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나노 재료 이렇게 한 사람들이 만든 다음에 사실은 샘플도 이제 보관하는 것도 일부러 막 진공해서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진공해서 하지 않으면 뭐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분이 달라붙거든. 미시도 습한 달라붙어요. 그리고 얘가
내가 샘플에 노출됐다 그러면 노출되는 순간부터 공기 중에 있는 카본은요 딱딱딱 달라붙어요. 그래서 카본 오염이 돼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다 세척해내거나 아니면 최소화해. 근데 내가 샘플을 하는데 표면에 대해서 이제 내가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표면이 오염되고 카본이 잔뜩 붙어. 그래서 내가 측정을 했는데 카본만 잔뜩 나왔다. 이 표면은 카본입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되는 거지. 내가 막 흙탕물에서 막 놀고 왔는데 내 살 있고 흙탕물이 묻었는데 누가 이렇게 딱 검사한 다음에 이거는 흙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끗한 상태에서 측정을 해야 돼. 그래서 표면 오염을 최소화하려고 우리가 고진공보다 더 이제 초고진공을 사용해요. 초고진공에도 가능하면 이제 그러니까 좀 민감한 샘플이면요 만들고 나서 이제 바로 측정을 해야 돼. 최고는 뭐냐면은 이제 만들었는데 만든 것 자체도 이제 산소가 이제 질소환경에서 만든 다음에 걔를 이제 엑스프레스에 연결해가지고 연결해가지고 가져가면 이제 공기 노출 하나도 없이 그냥 딱 측정을 하는 거거든. 그런 장면은 그냥 엑스프레스에서 팔지 않고 커스터마이즈 했다 그래갖고 연결해가지고 따로 제작을 해야 돼. 그럼 더 비싸지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만들었을 때 그냥 가능한 좀 빨리 가져가서 스케줄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측정을 해야 돼.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는 저기 엑스프레스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내 용당에서 만들어가지고 가져가는 데서 시간 걸리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에서 엑스프레스가 없는 학교가 여기 우리 학교에다가 신청을 했어. 샘플 개당 몇만 원 해가지고 신청을 했어. 근데 거기서 이제 사람이랑 이렇게 하다가 만들어보면 이제 바로 못 오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면 이제 오염이 돼. 근데 그런 걸 최소화하려면 들어갔어. 샘플 들어갔어요. 고중 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얘를 바로 딱 측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이 원하는 측정 부분에다가 이제 알건 같은 걸 이렇게 이온화시켜가지고 뚱뚱뚱 약하게 쏴요. 그럼 표면에 오염돼 있던 게 딱딱딱 깎여 나가거든. 그러니까 너무 세게 하면 이제 내 샘플이 손상이 될 수 있는 거지. 약하게 딱 까내고 그러면 이제 분명히 안 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이제 까내면은 이제 오염된 건 조금 제어가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내 샘플이 이제 표면에 나와. 그럼 그때 이제 측정을 하면은 좀 더 이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해보면 쉬운 게 없어. 승질나고 하다 보면. 그래서 그 노하우 있는 그러니까 보통 어디 랩에 가거나 그러면은 교수가 하던 일을 보통 많이 하거든. 그러면 그 측정이나 그거에 대해서 교수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이제 내가 측정할 때 도대체 뭘 주의해야 됩니까? 이거 할 때 뭐 어떤 점 뭐 챙겨야 되냐 뭐 그런 거 해가지고 가능한 실수를 많이 줄여야 되거든.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했던 데이터가 깨끗하게 나오면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측정을 했어요. 측정을 하는데 이제 전자가 튀어나오잖아요. 전자가 튀어나와서 디텍터가 가야 되거든. 가야 되는데 얘가 가다가 다른 산소랑 뭐랑 부딪히면 어떻게 돼? 안 되겠죠. 그래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갈 수 있는 그 최대한의 거리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그 거리를 우리가 무슨 패스라 그래요? 미인풀 패스. 그래서 미는 뭔 뜻이에요? he's mean 그런 거야. 야, 그 자식 비열해. 여기서 말하는 미는 평균이라는 뜻이에요. 평균 자유 행동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라도 초고진공에서 측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떤 장비는 그런 걸 방지해서 고진공에서 측정을 해도 돼요. 근데 또 어떤 거는 초고진공에서 해야 돼요. 나중에 배우게 될 전자유리경 같은 경우는 그냥 고진공 정도예요. 그리고 또 EPM이라는 장비인데 그것도 같은 타이밍에 배웠는데 걔도 뭐 그냥 고진공 정도는 돼요. 근데 얘는 초고진공을 해요. 현 측정을 통해서 얻는 정보 엑스레이 쏴서요 전자가 튀어나와요. 자 여기 이 안에 보면 이런 애텀들이 있죠. 그래서 엑스레이 포톤이 슉 날라와가지고 얘가 그냥 파동인 걸 표기하려고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진짜 실제로 이렇게 날아오진 않아. 파동이라는 게 전자가 막 이렇게 날아오잖아요. 얘가 가는데 얘 파동 성질이 있다는 거. 근데 가가지고 이 양성자 근처에 있는 이 전자들을 딱 떼내. 예를 들어 산소예요.
산소 그러면은 첫 번째 오비탈이 1s 오비탈이죠. 그 다음은 2s, 2p 이렇게 되죠. 1s 오비탈에 있는 때 얘네들이 나오면 이 바인딩 에너지가 얼마 있냐는 걸 우리가 알면 우리가 이 전자는 에너지가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에너지는 산소 1s 오비탈에서 나오는 에너지다. 그래서 이 안에는 산소가 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포토엘렉트릭 이펙트라는 건 뭐냐면은 이거 우리가 거의 첫 중가의 그 광전 효과 실험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빛이 재료에 가해졌을 때 전자가 재료 내부에서 나옵니다. 자, 전자는요 여러분들 입자죠. 입자인데 빛이라는 걸 쏴줬으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그동안 해왔을 때는 빛이 파동이죠. 그러니까 파동을 쏴줬는데 그 스탬플랩에서 전자 재료 그 입자가 튀어나온 입자. 그래서 그 얘로 막 이렇게 했죠. 내가 여기서 탁구공들이 이렇게 했는데 탁구공에다 빛이 비춰줘. 아니면 탁구공 움직여라 이렇게 막 파동했는데 탁구공이 만약에 푹 튀어나온다는 거는 보통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내가 만약에 탁구를 탁 튀어나오고 싶으면 다른 뭐 입자에서 탁 던지면 맞고 탁 튀어나오겠죠. 그러니까 빛이 입자의 성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자의 성질이 있을 때 그때 지칭하는 단어가 포톤입니다. PHOTON, 포톤. 그래서 빛을 쐈을 때 전자가 재료에서 나온다. 그걸 우리가 포토엘렉트릭이라고 효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부터 이제 뭐 했던 거 뭐뭐뭐 기기를 이용해서 무슨 분석을 했다. 이게 기기 분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XPS 기기를 이용해서는 우리가 표면을 분석합니다. 크게 기기 분석이 두 개예요, 여러분들. 구조 분석이랑 조성 분석. 근데 조성 분석에는 이제 뭐가 포함되냐면 이제 그 좀 어떤 것들이 포함시킬 수 있냐면 표면 분석도 이제 같이 포함될 수가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좀 더 세분화하면은 XPS 기기를 이용해서 표면의 조성을 분석한다. XPS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XPS 기기를 이용해서 표면의 화학 조성을 분석한다. 자, 내가 카파가 있습니다. 카파. 근데 여러분들 카파는요 산화가 되면요 CU5도 되고요 CU2O도 돼요. 오케이? 카파에 꼭 산소가 있으면 뒤에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이런 거 있으면 이제 결합하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그렇지. 자, 그래서 얘가 산화가 전자를 하나도 안 잃었어. 그럼 이제 CU 0가예요. 근데 만약에 전자 하나 잃었어. 그럼 CU 1가거든. 근데 걔는 결합하면 CU2 5가 돼. 근데 2가야. 근데 결합을 하면은 CU 5가 돼. 자, 그러면은 산소랑 결합을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산소랑 이제 카파가 있는데 카파가 이제 불안정하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거잖아. 얘는 2 마이너스. 얘가 1가일 수도 2가일 수도 있어. 결합을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잡아당기는 이제 전기력 결합하는 거거든. 연결하는 거거든. 연결하는 거. 근데 그건 물론 다시 확인해봐야 될 거예요. 공결하고요. 확인해봐야 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카파랑 산소 전기 정도의 차이를 따지면 되는 거거든. 근데 얘가 일가랑 산소, 이가랑 산소 결합하는 게 딱 결합하는 에너지가 같을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다르지. 다른 거. 그러니까 XPS 분석을 하면은 이 표면이 CU5인지 CU2인지도 확인할 수 있는. 또는 그 두 개 섞여 있을 수도 있죠. 그렇지? 자, 여러분들 오비탈 이런 거 할 때 이걸 봤습니다. 자, 1s 오비탈, 2s, 2p, 3s, 3p, 3d, 4s, 4p, 4d, 4 이렇게 되는데요. 얘가 이제 전자가 1s 오비탈은 2개, p 오비탈은 6개 이런 식으로 채워지잖아요. d 오비탈에는 10개. 방이 하나 있는데 방 하나당 전자가 스핀 업다운해서 들어가요. p 오비탈은 방 3개 있는데 둘둘둘 해가지고 숫자 6개 들어가요. d 오비탈은 방에 5개 있어요. 그래서 5개 채워져요. 그런데 얘가 전자가 어떻게 먼저 채워지냐면은 여기서부터 이런 방식으로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가 제일 낮고 그 다음 이게 높고 그 다음 레벨에 있는 게 2p, 3s 그 다음 3p인데 3p 다음에 3d가 될 것 같은데 3p보다 그
그 위에 4S가 에너지가 더 높고 그 위에 3D가 에너지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을 보면 1S, 2S, 2P, 3S, 3P 하고요. 3D가 아니라 4S, 3D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아래서부터 전자가 이제 채워져 가는 거. 그래서 요거를 나는 이게 사람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아우프바우 프린서플 그런데 아우프바우가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독일어로 쌓는다 그런 뜻이래요. 몰랐어요. 자, 이제 전자는요 채운다. 어디부터? 낮은 에너지부터. 낮은 에너지 같은 오비타부터 채웁니다. 그렇죠? 독일어로 빌딩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 그러면 이 카파가 그냥 45분 있네. 6페이지까지만 해요. 주기율. 원자 번호가 카파가 몇 번이냐면은 18인가 29번. 카파 여기 보이죠 여러분들? 원자 번호 29번이 29번. 자 그러면은 29개를 채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S2, 2S2, 2P6, 3S2, 3P6 여기까지 하면 이제 이게 18개거든. 그래서 우리 보통 이거를 알고 이렇게 또 표시되어 18개 됐어. 자 여기까지 하면 29개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고 여기까지 채웠으니까 그 다음에 4S2하고 3D9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이 부분 같은데 3D를 먼저 채우는 게 더 나아요. 이 방을 먼저 채우는 게 나아요. 그래서 3D10 되고요, 4S1 돼.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자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 잃어버린 다음에 또 여기서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1가가 됐다가 2가가 됐다가 이게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카파는. 예, 그래서 내 샘플 재료에서 표면이 뭔지, CO1인지 CO2인지 이런 거를 알아내는 거예요.